부동산. 이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냥 사는 집, 그 이상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뜨거울 수밖에 없죠. 오늘 도대체 어디까지가 투자고 어디부터가 투기인지 그 애매한 경계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어쩌면 직접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이 아주 익숙하면서도 모순적인 한 문장 안에 사실 부동산을 둘러싼 모든 딜레마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요,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다, 이런 도덕적인 판단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행동을 평가하는 국가라는 시스템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당신을 투기자로 딱 규정하는지 그 아주 냉정한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죠. 투기라는 유령, 이 녀석의 정체부터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보통 이제 경제학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을 해요. 투자는 임대료처럼 그 자산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고요. 반면에 투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 하나에 베팅해서 시세 차익만 노리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정말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이 정말 그런가요? 당장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집을 사더라도 혹시 나중에 집값이 좀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샀다고 해도 팔리기 전까지는 월세를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가 거의 항상 짬뽕처럼 섞여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가 등판하는 겁니다. 국가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임대 수익 같은 안정적인 가치에 대한 기대보다 가격 상승이라는 불확실한 기대가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과열됐다,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그걸 투기라고 딱 규정하고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식시장에도 단타치고 투기성 거래 엄청 많은데 왜 유독 부동산에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부의 감시 레벨 자체가 그냥 차원이 달라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막 사고 파는 단타 매매는요,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라면서 좋게 평가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핵심은 바로 이 필수제라는 세 글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식 없이는 살아도 괜찮잖아요. 근데 집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주거라는 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투기판으로 변질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사는 집은 그렇다 쳐도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나 꼬마 빌딩 같은 건 순수한 투자 아니냐. 하지만 바로 최근 몇 년간의 경험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아주 똑똑히 말해주고 있죠. 다들 기억나시죠? 2020년부터 한 2, 3년간 엄청났던 그 꼬마 빌딩 열풍이요. 시장에 돈이 막 넘쳐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임대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기본적인 계산조차 그냥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분들은 그냥 오로지 오늘보다 내일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이 기대감 하나에 모든 걸 베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시장의 돈줄이 마르자 그 허황된 기대가 그냥 뻥 하고 터져버린 거죠. 이게 바로 내재 가치를 무시한 투자가 결국엔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프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개인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고 순수한 투자처럼 보이는 것마저 투기판이 될 수 있다면 도대체 국가는 무슨 수로 투기꾼을 가려내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국가는요, 여러분의 진심을 심판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대신에 국가는 뭘 보느냐? 바로 여러분이 시스템에 남긴 디지털 흔적을 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에 나온 것들처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네? 실제로 여기 이사 와서 사는 거 맞아? 전입신고는 했나? 아니, 산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팔지? 단타인가? 자기 돈은 거의 없고 죄다 대출이랑 전세금이네? 이런 것들이요. 이런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 행동 그 자체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로만 딱딱 판단하는 방식 굉장히 효율적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차갑고 어떻게 보면 좀 비정하기까지 한 피할 수 없는 이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 저는 정말 거기서 쭉 살려고 집을 샀는데 갑자기 회사가 다른 도시로 발령을 내서 어쩔 수 없이 1년 만에 팔게 됐어요. 진짜 억울한 사정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스템은 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스템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한 명의 진실을 가려내자고 이걸 악용하려는 9명의 거짓말쟁이를 그냥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두고 우리가 행정적 비정의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다수의 안정을 위해서 소수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도록 설계된, 이건 뭐 시스템의 숙명 같은 거예요. 시장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걸 직접 겪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죠. 자, 결론입니다. 투자냐 투기냐를 가르는 그 선은요, 여러분의 마음속 양심이나 도덕에 그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선은 바로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법과 제도로 그어놓은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최종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는 여러분의 그럴듯한 의도나 간절한 다짐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이 남긴 객관적인 흔적만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스템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신가요?